저의 딸 박지민은 4살짜리 자폐아 아들 민준이를 제 문 앞에 버려두고 사라졌습니다. 딸은 금요일까지만이에요, 엄마. 곧 데리러 올게요 라고 말했지만 11년 동안 종적을 감췄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했던 그 자폐아 아이는 15세가 되던 해에 자신이 개발한 디지털 보안 시스템을 78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그 뉴스가 신문에 난 지 2주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와 함께 온 제 딸 박지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자 민준이의 돈을 요구하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친엄마예요. 그 돈 전부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제 손자는 그저 몸을 숙여 속삭였습니다. 말하게 두세요, 할머니. 제가 전부 문서화해뒀어요.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67세이고 이 이야기는 비가 내리던 2012년 10월의 어느 수요일에 시작됩니다. 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 지민이 민준이를 옆에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4살 난 제 손자는 고개를 들지 않고 작은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좀 맡아줘요. 금요일까지 부산에서 면접이 있어요. 딱 3일만요. 곧 데리러 올게요. 민준이는 몸을 흔드는 것 외에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바깥의 빗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그의 작은 손은 귀를 꽉 막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됐니? 제가 물었습니다. 정훈 씨는 2년 전에 사라졌잖아요. 아시잖아요. 제발요, 엄마. 저한테는 다시 시작할 기회예요. 금요일에 꼭 올게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민이는 작은 공룡 배낭을 제 손에 밀어 넣었습니다. 3일치 짐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벼웠습니다. 금요일에 어떻게 연락하면 되니? 그녀가 기다리던 택시로 걸어가는 것을 보며 제가 물었습니다. 전화할게요.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딸은 아들에게 안아주거나 뽀뽀 한 번 없이 민준이를 저에게 맡겼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그 금요일까지는 11년 동안 지속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32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 반에는 자폐 학생 몇 명이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는 항상 전문 보조 교사가 어려운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손자와 단둘이 남겨지자 저는 자폐와 일상생활을 함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의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들어가자, 민준아. 그는 대답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비가 이제 더 세게 내렸고 우리는 현관에서 이상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민준이는 마침내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여전히 저를 쳐다보지 않았고 두 손은 귀에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 첫날 밤은 악몽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로 파스타, 밥, 샌드위치를 줘봤지만 그는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소금기가 있는 크래커 몇 조각만 먹었습니다. 목욕 시간이 되어 양치를 도와주려고 하자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를 해치고 있는 것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섰고 그는 떨면서 멈췄습니다. 괜찮아. 오늘 밤은 건너뛰자. 저는 그를 손님방으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불을 던져버렸습니다. 다시 시도하자 또 다른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침대 발치에 두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저는 그가 밤새도록 앉아 몸을 앞뒤로 흔들며 낮은 웅얼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첫째 주는 둘째 주가 되었고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민이에게 셀 수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메시지는 답장이 없었고 전화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달 초에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소아과에 데려갔고 의사 선생님은 진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중간 정도의 자폐증.
누가 평가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어머니가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목이 메인 채 대답했습니다. 의사 박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할머니께서 처리하시게 되겠네요. 저는 민준이를 작업치료, 언어치료, 행동치료에 등록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똑같은 루틴, 똑같은 아침 식사, 똑같은 시간, 그리고 제가 특별히 그를 위해 보관해둔 똑같은 파란색 플라스틱 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가 먼저 다가오지 않는 한글을 만지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치료 가는 길에 작은 변화라도 공황 발작을 일으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간섭하는 대신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이가 거실 바닥에 앉아 제가 사준 장난감 자동차들을 일렬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무작위적인 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눈으로는 거의 구별할 수 없는 미묘한 색상 등급으로 그것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빨간색 자동차, 그리고 약간 더 주황색인 자동차, 더 주황색인 자동차, 그리고 노란색과 녹색이 완벽한 색채 스케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민준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의 세심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손자가 다른 아이들보다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지 세상을 다르게 인식했을 뿐이며 그 차이가 비범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의 첫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는 마침내 지민이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 데리러 올 거니, 딸. 민준이가 너를 필요로 해. 엄마, 더는 못 버티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노력했어요. 정말 노력했는데 못하겠어요. 이제 엄마 거예요. 전화선은 끊겼습니다. 다시 전화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오븐 속에 크리스마스 쿠키는 타고 있었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문가에 나타나 저를 관찰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찰나의 순간 동안 정말로 제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냉장고로 가서 그의 파란색 컵을 꺼내 저에게 가져와 제 옆바닥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었고 저는 그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요. 그 후 몇 년은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위해 모든 것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똑같은 시간표, 똑같은 루틴, 학교 가는 똑같은 길. 안정감을 유지할 때 그는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꼭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6살 때 그는 숫자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달력을 가져가 몇 시간 동안 날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작은 공책의 숫자 시퀀스, 오직 그에게만 의미가 있는 패턴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치료사에게 걱정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아이는 세상을 매핑하고 있는 거예요. 박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그냥 두세요. 7살 때 민준이는 저와 함께 첫 번째 완전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로 항상 접시에 아무것도 닿지 않도록 계란과 토스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공책에서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갔어요? 저는 주걱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년간의 침묵, 가끔 단어 몇 개만 말하더니 이제 이렇게 완전하고 직설적인 질문을 하다니요. 엄마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단다. 심장이 저릿했지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 공책에 무언가를 쓴 다음 다시 페이지에 집중했습니다. 슬픔이나 분노는 보이지 않았고 단지 수용만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내리고 접시를 그의 앞에 놓은 다음 그가 보지 못하는 화장실로 가서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8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학교에서 첫 번째 큰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김민재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회의를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김영숙 씨, 민준이의 배치를 논의해야겠습니다. 김지혜 선생님은 아이가 특수교육반에서 더 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왜요? 아이는 수업 내용을 잘 따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따졌습니다. 학습 문제가 아니라 행동 문제입니다. 집단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어제는 음악 시간에 소리가 너무 크다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 아이는 청각 과민성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 그건 자폐의 일부입니다. 이해합니다만 저희는 민준이 같은 아이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덜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선생님에게 덜 스트레스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제 목소리는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거칠게 나왔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별화 교육 계획, IEP, 회의를 요청합니다. 격리가 아니라 적응을 논의합시다. 회의는 다음 주에 열렸습니다. 저는 두꺼운 파일처를 준비해 갔습니다. 민준이가 수학과 독해에서 평균 이상임을 입증하는 모든 성적표, 모든 치료 보고서, 모든 평가 자료. 문제는 그의 학습 능력이 아니라 그가 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께서 민준이를 정규반에 두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해합니다. 교육 코디네이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든 학생들의 필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준이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적응입니다. 시끄러운 활동 중에는 소음 제거, 헤드폰, 전환을 위한 추가 시간, 과부하를 느낄 때를 위한 조용한 공간, 그것이 포용이지 제거가 아닙니다. 2시간의 논쟁 끝에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 적응, 특수교육반으로의 전학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회의 문서를 파일철에 정리하고 있을 때 민준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뭐 하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학교가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잊지 않도록 문서를 정리하고 있단다. 그는 몇 분 동안 제 시스템을 관찰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1시간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제 시스템을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범주와 하위 범주를 만들어 재구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논리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작은 손이 정밀하게 움직이는 것을, 완전히 집중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제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에서 패턴과 조직을 이해했습니다. 민준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언어치료사는 말이 너무 어려울 때,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태블릿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몇 달 동안 돈을 모아 생일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그는 하루 만에 모든 기능을 숙달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는 스캔앱을 다운로드하여 공책의 모든 페이지를 디지털 사본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는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요.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그는 어디서든 패턴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그는 말했습니다. 저 길의 신호등은 다른 신호등보다 40초 더 길어요. 슈퍼마켓에서는 영수증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사과 가격이 선반 가격보다 30원 비싸요. 그는 항상 옳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의 놀라운 발전에 대해 활짝 웃으며 말했던 김민재 교장과의 회의 후 제 손자는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저를 싫어해요. 뭐라고? 아니야, 얘야. 그분은 친절하셨어. 얼굴 움직임이 틀렸어요. 웃음이 눈과 맞지 않았어요. 저는 민준이를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사람들이 진짜로 웃을 때는 눈 주변의 근육이 수축해요. 그분은 안 그랬어요. 거짓으로 웃는 거예요. 저는 침묵 속에서 운전하며 10살 난 제 손자가 저보다 얼굴을 더 잘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11살이 되었을 때 수학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숙 씨, 민준이가 오늘 제 수업을 방해했어요. 일어나서 모든 학생 앞에서 저를 수정했습니다. 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 아이가 옳았나요? 선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요점이 아닙니다. 바로 그게 요점입니다. 그 아이가 수학 문제에 대해 옳았나요? 네. 하지만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선생님, 그 아이는 11살이에요. 오류를 보면 고칩니다. 그 아이의 뇌가 그렇게 작동해요. 그날 밤 저녁 식탁에 앉아 민준이는 제 마음을 찢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저를 다르게 만들고 싶어 해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니? 선생님들, 다른 아이들, 모두 제가 저 자신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를 바라요. 저는 좋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거짓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보다 더 멀리 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저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고려하고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식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요. 하지만 그 질문은 잠 못 이루는 밤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평범함을 찬양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비범한 아이를 키워야 할까요? 민준이의 삶에서 큰 변화는 그가 12살이 되던 여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주방 식탁에서 발견했습니다. 제가 은퇴 전에 수업 준비를 위해 사용하던 낡은 노트북에 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게는 상형 문자처럼 보이는 텍스트 줄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뭐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파이썬을 배우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온라인 튜토리얼을 보고 있어요. 저는 그의 어깨 너머로 보았습니다. 화면은 변수, 함수, 루프에 대한 지침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이게 학교 숙제니? 아니요. 그냥 배우고 싶어요. 저는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민준이가 그의 관심사를 따르도록 허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이 수영장이나 축구를 할 때 그 낡은 노트북에 온여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간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파란색 컵은 컴퓨터 옆에 반쯤 채워진 채 있었고 그는 마시는 것을 잊었습니다. 8월에 그는 자신이 만든 작은 프로그램들을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파일을 날짜별로 분류해요.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건 중복 파일을 찾아요. 이건 파일이 수정되었는지 확인해요. 정말 대단하다, 민준아.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9월에 저는 제 저축을 사용해 그에게 새 컴퓨터를 사주었습니다. 켜는데 5분이 걸리는 낡은 노트북이 아니라 진짜 컴퓨터였습니다. 전자제품 매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판매원이 민준이가 컴퓨터를 무엇에 사용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프로그래밍이요. 제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몇 살이니? 12살이요. 남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시작하기 좋은 나이네. 크게 성공할 거야.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고 제가 결제를 마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집에 와서 그는 새 컴퓨터를 자기 방에 설치했고 저는 식사와 잠을 합리적인 시간에 자겠다고 약속하게 했습니다. 그는 동의했지만 저는 그의 마음이 이미 제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코드의 세계로 돌아갔음을 알았습니다. 10월의 어느 날 밤 그가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화면에서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물었습니다. 보세요. 그는 몇 문장이 있는 간단한 텍스트 문서를 열었고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긴 숫자 시퀀스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 문서의 디지털 서명이에요. 그는 지문처럼 설명했습니다. 그래, 저는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는 문서를 다시 열고 단어 하나를 바꾸고 저장한 다음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했습니다.
다른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보세요. 서명이 바뀌었어요. 이건 문서가 변경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군가 무언가를 편집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니? 네. 그리고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도요. 그는 저를 보며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이 유지되죠. 저는 그 모든 학교 회의, 행정관들이 한 말을 부인하고 다른 말을 했다고 주장했던 모든 순간들, 증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던 모든 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멋지다. 민준아. 그는 화면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냥 물리적 패턴 인식이 아니라 디지털 패턴 인식일 뿐이에요. 마치 그것이 비범하지 않다는 듯이요. 다음에 민준이가 13살이 되었을 때 프로젝트는 확장되었습니다. 할머니의 파일처를 모두 디지털화하고 싶어요. 그가 아침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학교 회의 노트 전부 다요. 왜? 전부 시스템에 넣고 싶어요. 무슨 시스템? 아무것도 잃어버리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제가 만들고 있는 시스템이요. 우리는 몇 주 동안 문서를 스캔했습니다. 저는 파일처를 가져왔고 민준이는 페이지별로 디지털화했습니다. 2017년 IEP 회의 노트, 2015년 치료평가, 성적표, 진행보고서 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모든 종이 조각. 디지털화 후에 저 파일에 뭘 추가하는 거니? 제가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그를 관찰하며 물었습니다. 타임스탬프, 검증 코드, 해시값을요. 그는 설명했습니다. 각 문서는 이전 문서와 다음 문서의 체인처럼 연결돼요. 누군가 한 연결고리를 바꾸려고 하면 전체 체인이 깨져요. 왜 누군가 문서를 바꾸려고 하겠니? 그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교장 김민재 선생님이 제가 8살 때 전학시키려고 했던 것처럼요? 맞아. 그럼 이게 진실을 보호한다는 거니? 네. 저는 이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4살 때는 말도 못하고 진공청소기 소리에 비명을 지르며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던 이 아이가 이제는 제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네가 자랑스럽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디지털화했습니다. 민준이가 14살이 되었을 때 그는 저에게 그가 저와 함께 살러 왔을 때에 무언가를 보관했는지 물었습니다. 무엇을 말이니? 영수증, 달력, 은행 명세서. 2012년에 뭐든지요. 왜 그걸 원하니? 그냥 보고 싶어요. 저는 그를 차고로 데려가 제가 결코 버리지 않았던 상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세금 기록, 공과금 고지서, 10년 전 은행 명세서, 제가 약속을 적어 놓은 달력. 이걸 전부 보관하셨어요? 그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선생님이었단다. 우리는 전부 보관하지. 그는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고 2012년 달력을 찾아 10월 그가 왔던 달의 날짜 위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니?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요. 제 가슴이 옥죄어 왔습니다. 그는 방치, 지민이 없이 보낸 세월, 답 없는 질문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스캔할 수 있어. 제가 제안했습니다. 네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우리는 상자들을 안으로 가져왔고 다음 한 달 동안 영수증, 은행 명세서, 제가 지민이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증거, 전화기로 그녀가 전화한 적이 없다는 증거, 우리의 일상을 기록한 달력 등을 디지털화했습니다. 왜 슈퍼마켓 영수증이 필요하니?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날짜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샀는지 보여줘요. 증거예요. 무슨 증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진짜였는지에 대한 증거요. 그의 민준이는 늦게까지 깨어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십시에 잠자리에 들었고 벽을 통해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정이 되면 저는 일어나 샌드위치나 과일을 만들어 컴퓨터 옆에 말없이 놓아두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떤 밤에는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나 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민준아, 자야지. 제가 말했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는 결코 거의 다 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새벽 1시에 민준이에게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방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3개의 모니터가 다른 코드 화면, 문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저에게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아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오. 실제로 일어난 일 때 누군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일. 그게 너한테 아주 중요하구나. 네, 엄마 때문에요. 그는 머뭇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저는 그의 머리 위에 입 맞췄습니다. 그의 머리는 깎아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깨어 있지 마라. 제가 경고했습니다. 안 그럴게요. 하지만 그는 그랬습니다. 저는 어떤 아침에는 그가 팔에 머리를 기댄 채 식탁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니터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1시간 후 그는 잠에서 깨어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방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의 헌신, 그의 지능,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자 하는 그의 결단력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만 저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가 과거, 즉 방치를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가 미래를 위한 갑옷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민준이는 15살이 되던 2023년 3월에 그의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세상은 마침내 팬데믹 이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격리 기간 동안 그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주로 그의 컴퓨터들과 함께 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방으로 갔습니다. 3개의 모니터가 다른 인터페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깔끔하고 단순한 디자인의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상자, 버튼, 텍스트뿐이었습니다. 이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검증 시스템이요. 이게 뭘 하는 거니, 민준아? 그는 제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기능들을 보여주는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문서를 분석하고 변경되었는지, 언제 생성되었는지, 서명이 다른 알려진 샘플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요. 위조를 감지하죠. 저는 그가 예시 문서를 실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숫자, 그래프,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누군가 문서를 위조하면 얘가 네, 메타데이터, 디지털 지문, 패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얘가 봐요. 정말 대단하다, 민준아. 이걸 누구한테 팔 거니? 보안회사, 사기방지 회사,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하는 모든 곳에요. 그는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아주 실용적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15살 난 제 손자가 회사에 소프트웨어를 팔 계획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니? 조사해봤어요. 물론 그랬을 겁니다. 민준이는 다음 달에 회사들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직설적인 글이 제가 본 대부분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보다 더 명확했지만 저는 그의 이메일을 다듬는 것을 도왔습니다. 첫 번째 판매는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한 작은 보안회사가 라이선스를 5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어요. 그가 화면의 숫자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념 증명이에요. 이제 참조 고객이 생겼어요. 그는 옳았습니다. 그의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다른 회사들이 시연을 원했습니다. 민준이는 그의 방에서 화상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차분하고 직설적인 목소리로 기술적 개념을 단순화하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알고리즘은 여러 검증 계층에서 해시값을 비교합니다. 그가 말했고 맞은편의 사업가들은
어쨌든 이해하거나 이해하는 척했습니다. 2023년 8월 그는 5개 이상의 고객을 확보했고 대학 등록금 전체를 지불하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 통장에 있었습니다. 10월에는 큰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회사들은 독점권을 원했습니다. 사기 방지 회사들은 그들의 모든 운영에 이 서비스를 라이선스하고 싶어 했습니다. 숫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으로 그리고 수십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민준이가 11월에 말했습니다. 이 계약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은퇴한 옛 동료를 통해 기업 변호사 이민재 씨를 찾았습니다. 그는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 라이선싱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그는 토요일 아침에 우리 집으로 와서 3가지 다른 계약 제안서를 펼쳐놓았습니다. 모두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가 민준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만드셨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이 변호사는 옵션들을 제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 소프트웨어를 일괄 현금으로 구매하는 인수 제한. 민준이는 듣고 약관, 조건, 권리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전부 팔고 싶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라이선싱, 지원, 업데이트를 관리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팔고 끝내고 싶어요. 이 변호사는 놀란 것 같았습니다. 확실합니까? 라이선싱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인수계약에 경쟁금지 조항이 있어요. 민준이가 지적했습니다. 팔면 5년 동안 경쟁하는 검증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없죠. 그건 표준입니다. 이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그게 당신을 괴롭힙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종류의 소프트웨어에 질렸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는 듯이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12월에 소프트웨어를 78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교사로 일했고 세금 전 이 금액의 10분의 1도 벌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역신문이 어떻게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혁신적인 보안 소프트웨어를 만든 자폐 청소년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민준이가 영감을 주는 자료로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는 인터뷰에 동의했습니다. 기자 소희 씨는 목요일에 와서 우리 거실에 앉아 민준이가 컴퓨터로 작업하는 것을 촬영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의 소프트웨어가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녀가 요청했습니다. 패턴 인식과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민준이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놓치는 위조를 감지하죠. 무엇이 이것을 만들고 싶게 만들었나요? 소희 씨는 감동적인 대답을 기대했지만 민준이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알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만 문서는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읽을 수만 있다면요. 소희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통찰력이 있네요. 그 돈으로 계획이 있나요? 아직은요. 인터뷰는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의 대답은 짧고 사실적이었으며 그녀가 분명히 찾고 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방송은 금요일 밤 뉴스에 나갔습니다. 지역 청소년, 혁신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그들은 인터뷰를 2분 정도 사용했고 극적인 음악을 추가했으며 집중하고 있는 민준이의 똑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분이 어때? 방송이 끝났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이는 축하하지 않았고 돈이나 관심, 미래의 가능성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기다리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그가 창밖을 바라보거나 주방 식탁에 그의 파란색 컵을 들고 마시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괜찮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확히 짚어낼 수 없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지 정확히 2주 후 화요일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그의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고 얼어붙었습니다. 비싸 보이는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여자,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그 옆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남자,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그녀의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지민이는 더 나이 들어 보였고 11년이 더 지난 모습이었습니다. 입가에 주름이 있었고 턱에 긴장감이 있었지만 그녀였습니다. 민준이는요. 그녀는 제 어깨 너머 집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몸은 방법을 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박지민 씨의 변호사입니다. 민준이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상황이요? 저는 겨우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이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이건 중요해요. 저는 안 된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문을 닫았어야 했지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가 복도에서 제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민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놀라움도, 감정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교통 패턴이나 슈퍼마켓의 가격 오류를 관찰하는 것처럼 분석적이고 계산적으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 다리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지민이와 그녀의 변호사가 제 집으로 들어섰고 저는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주방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준이와 제가 매일 아침 식사를 하고 학교 문서를 정리하고 그의 미래를 계획했던 바로 그 식탁이었습니다. 이제 지민이가 거기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김영숙 씨, 저희는 양육권과 재정 후견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가 전문가답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 박지민 씨는 민준이에 대한 양육권을 유지했으며 적극적인 양육권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양육권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확합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며 제 의뢰인은 공식적으로 양육권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적절한 채널을 통해 연락을 유지했고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중요한 결정에 참여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떨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11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지민이가 그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슬픈 눈은 마치 연습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민준이를 훌륭하게 키우셨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필요해요. 특히 이동과 관심에 있어서요. 지도가 필요해요. 그 아이는 지도를 받고 있어요. 최 변호사는 공식 도장과 서명이 있는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은 박지민 씨가 법적인 양육권을 유지했음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재정 지원과 소통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녀는 양육권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민준이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할 때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의 재산 관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같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이건 가짜예요. 제가 주장했습니다. 이것들은 적절하게 인증되고 등록되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반대로 증명하실 수 없다면 말입니다. 저는 민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지민이를 관찰하고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해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민준아,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니? 그는 잠시 저를 보더니 다시 지민이를 보았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야 해요.
그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저는 은퇴한 동료를 통해 18년 경력의 가정법 변호사 이나영 씨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지민이가 나타난 지 사흘 만에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제가 보관해온 모든 파일처를 가져왔습니다. 수년간의 학교 기록, 치료 증명서, 의료 상담 기록, 제가 민준이를 혼자 키웠음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들. 제가 그것들을 식탁으로 옮기는 동안 제 손은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조용히 제 옆 의자에 앉아 관찰하고 또 관찰했습니다. 이나영 변호사는 최 변호사가 제시했던 지민이의 문서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그녀는 1시간 이상 그것들을 연구하며 각 페이지를 읽고 서명을 확인하고 도장을 검토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눈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 전에 그녀의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짜예요.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11년 동안 그를 보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만 그 문서들이 위조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제 파일처를 가져왔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학교 회의, 모든 의료 상담, 모든 치료 세션. 이나영 변호사는 그것들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문서화입니다. 당신이 주 양육자였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김영숙 씨, 그녀의 문서가 가짜라는 증거가 없다면 판사는 그녀의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녀가 그를 버렸는데 왜요? 그녀는 법적으로 양육권을 철회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육권 이전에 대한 법적 기록이 없습니다. 학교와 의사는 당신을 비공식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당신은 공식적으로 후견인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방은 싸늘해졌습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그를 버렸는데, 압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 방치에 대한 문서화가 없고 그녀가 양육권 포기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여전히 서류상 그의 어머니입니다. 이 변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비공식적인 합의가 양육권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럼 그녀가 그냥 그를 데려갈 수 있나요? 그녀는 신체적 양육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15살입니다. 법원은 10대들에게 이사를 강요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녀는 재정 후견권을 원합니다. 그가 18세가 될 때까지 그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요. 78억 원이요.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나요? 제가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녀의 주장은 강해 보입니다. 그녀는 문서화, 즉 원거리에서 관여를 유지했다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문서가 사기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저는 민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손은 식탁 위에 포개져 있었으며 얼굴은 무표정이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니? 네. 두렵니?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저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나영 변호사는 다음 단계, 진술서, 증거 제출, 심리 날짜를 설명했습니다. 몇 주, 어쩌면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지민이의 주장이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주방 식탁에 앉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너를 잃게 될 거야. 저는 눈물 속에서 말했습니다. 11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지고 말 거야. 민준이는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방으로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가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거나 어떤 감정이라도 보여주기를 바랐습니다. 두려움이든 뭐든요. 하지만 그는 저를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1시간 동안 식탁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진술서는 2주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민이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완벽하게 단정했으며 머리는 흠잡을 데 없었고 그녀를 모성적으로 보이게 하는 크림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쉽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민준이의 삶에 대한 관여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끊임없이 연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따뜻하며 미안해하는 듯 했습니다. 가능할 때마다 매달 방문했습니다. 은행 송금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보냈습니다. 정기적으로 전화하여 아이의 진척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왜 신체적 양육권을 맡지 않았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처하는 동안 민준이가 엄마와 함께 안정감을 갖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엄마의 길을 멈추지 않았고 결코 신경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날짜, 보냈다고 주장하는 정확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2015년 12월 50만 원, 2017년 4월 100만 원, 결코 일어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한 상세한 재정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도록 들었습니다. 박지민 씨, 지금 양육권 합의를 모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성인이 될 나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중요한 전환기에 그를 지도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그녀는 이 말을 하면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슬픈 눈, 후회하는 미소. 저는 소리치고 싶었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고 싶었지만 이 변호사가 경고했습니다. 침착하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그녀가 그녀의 이야기를 하게 두세요. 지민이가 끝난 후 이 변호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진술서는 상세하고 일관적입니다. 판사들에게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진술서는 3일 후에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의 어린 시절,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 그녀의 관여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어머니가 방문했던 것을 기억합니까? 구체적인 방문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전화를 기억합니까? 제 기록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적 지원은 어떻습니까? 그녀가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최 변호사는 만족해 보였습니다. 그는 민준이의 기억력이 약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녀가 관여했다는 지민이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준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나영 변호사도 민준이에게 질문했습니다. 할머니와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분은 저를 돌봐주고 요리하고 학교를 도와줍니다. 항상 계셨어요. 그녀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네. 어머니가 당신의 재정을 통제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대답은 짧고 직설적이며 사실이었지만 지민이의 정교한 거짓말에 비하면 약해 보였습니다. 진술서 후 이 변호사는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잘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숙 씨 솔직해야 합니다. 지민이의 문서가 가짜임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이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질 수도 있나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민준이가 끌려가고 지민이가 그의 돈을 통제하며 그가 18세가 되어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에 저는 일어났고 민준이의 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있었습니다. 3개의 모니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코드줄이 한 화면에 스크롤되고 있었습니다. 문서와 데이터가 다른 화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새벽 3시야.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자야 해. 내일 심리가 있어. 거의 다 됐어요. 뭐가 거의 다 됐니? 그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제 기록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날짜가 있는 스프레드 시트, 이름이 있는 파일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은행 명세서, 달력 항목, 전화 기록을 알아보았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가 고백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일 진실을 말하세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진실만으로는 부족해. 그녀는 문서가 있어. 증거가 있다고. 가짜 증거지만 증거야. 진실을 말하세요. 그가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를 흔들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시키고 싶었지만 그는 그저 앉아 있었고 차분했고 집중했으며 마치 저를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침대로 돌아갔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누워 공포에 떨었습니다. 민준이는 밤새 컴퓨터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동이 틀 때까지 키보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6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둘 다 먹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7시에 방에서 나와 씻고 심리를 위해 산 정장 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는 15세 이상처럼 보였습니다. 피곤했지만 차분했습니다. 준비됐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법원으로 운전했습니다. 제 손은 운전대 위에서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나영 변호사가 계단에서 우리를 만났습니다. 기억하세요.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제가 말하게 하세요. 민준이는 질문에 직접 대답하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리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았습니다. 어두운 나무 패널, 형광등, 오래된 종이와 청소 제품 냄새. 김영희 판사가 재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예리한 눈빛과 묶은 흰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최 변호사와 함께 앞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색상, 최소한의 보석, 느슨하게 묶은 머리로 조심스럽게 옷을 입었습니다. 걱정하는 어머니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쪽에, 민준이는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모두 일어서세요. 집행관이 알렸습니다.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일어나서 그의 사건을 유창하게 제시했습니다. 박지민, 헌신적인 어머니,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관여를 유지했습니다. 양육권이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는 문서화된 증거, 재정 지원 제공, 정기적인 연락 유지. 그는 양육권 서류, 공동 양육 합의서, 재정 기록 등 모든 서류를 증거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모두 위조되었지만 모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김 판사는 서두르지 않고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검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지민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박지민 씨, 지난 11년 동안 민준이의 삶에 대한 관여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민이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다정했습니다. 가능한 한계 속 연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판사님, 가능할 때마다 방문했습니다. 돌봄을 돕기 위해 돈을 보냈습니다. 정기적으로 전화하여 아이의 진척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왜 신체적 양육권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동안 민준이가 제 어머니와 함께 안정감을 갖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를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코 그의 어머니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확신에 차서 너무나 진실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김 판사는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민이는 모든 것에 대답했습니다. 2016년 12월에 그녀는 민준이의 생일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2018년 4월에 그녀는 치료 비용으로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2020년 5월에 그녀는 학교 진척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거짓말,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상세하고 일관된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판사는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민 씨. 다음은 이 변호사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제 파일처를 제시했습니다. 수년간의 학교 회의, 치료 기록, 의료 상담, 제가 민준이를 혼자 키웠다는 모든 증거. 하지만 그녀가 그것들을 검토하는 동안 저는 판사의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감은 있었지만 의구심이었습니다. 이나영 변호사, 김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김영숙 씨가 주 양육자였음을 보여주지만 공식적인 후견인 문서, 양육권 이전을 명령하는 법원 명령, 양육권에 대한 법적 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 가슴이 옥죄어 왔습니다. 판사님, 이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지민 씨는 민준이가 사살 때 그를 버렸습니다. 제 의뢰인은 그 돌봄에 대한 문서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지민 씨의 양육권 종결 서류에 서명이 없으므로 법적 문서가 없다면 그녀의 양육권은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판사가 말을 마쳤습니다. 방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이는 최 변호사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옆에 있는 민준이를 쳐다보았고 무언가 어떤 것이라도 갈망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무표정했고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어. 우리가 그녀를 막아야 해.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려 속삭였습니다. 말하게 두세요. 뭐라고? 그녀가 원하는 만큼 말하게 두세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고 있었고 그는 지민이가 계속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김 판사가 민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젊은이, 할 말이 있습니까? 긴 침묵. 민준이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가 일어섰습니다. 네, 판사님. 저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증거? 저는 이 변호사에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가까이 오세요. 김 판사가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들고 다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배낭을 들었습니다. 그는 재판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차분하고 단호하게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요. 그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법원 모니터에 연결해도 될까요? 판사님? 판사는 놀란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문서 진위 확인 및 연대기적 증거입니다. 그는 항상 그랬듯이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문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즉시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이건 매우 부적절합니다. 저희는 이 증거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의뢰인은 6주 전에 사기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준이가 변호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문서들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호기심을 가지고 민준이를 관찰했습니다. 계속하세요. 하지만 이것이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준이는 그의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법원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그는 최 변호사가 제시했던 지민이의 양육권 문서를 먼저 열었습니다. 공식적인 모습, 도장, 서명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 문서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메타데이터는 이 문서들이 제 소프트웨어 판매 뉴스가 나온 직후인 6주 전에 생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생성 날짜, 파일 속성,
편집 기록을 보여주는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모두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고 모두 최근의 것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판사님. 메타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준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면 검증은 추가적인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그는 2008년 지민이의 서명이 있는 재출생 증명서 사본을 열었고, 그런 다음 양육권 문서의 서명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숫자, 비교, 통계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압력 패턴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글자 형태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간격과 기울기가 다릅니다. 이 서명들은 위조되었습니다. 김 판사가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저는 문서 검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알고리즘을 통해 진위를 분석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매각한 것입니다. 당신은 15살입니다. 판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네. 그녀는 정보를 처리하려고 깜박였습니다. 계속하세요. 민준이는 새로운 화면, 시간표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제 기록입니다. 저는 9살 때부터 제 삶을 문서화했습니다. 그는 스프레드시트, 디지털화된 문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고 모두 검증되었습니다. 박지민 씨는 2016년 12월에 저희를 방문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그달의 할머니 달력이 저희 일정을 보여줍니다. 여기 그 주에 타임스탬프가 찍힌 사진들이 있습니다. 여기 12월 12일 치료 세션에 제 노트가 있습니다. 치료사는 제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화면을 클릭했습니다. 2016년 12월. 지민이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박지민 씨는 은행 송금을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할머니의 7년치 완전한 은행 명세서가 있습니다. 박지민으로부터의 송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은행 명세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모든 거래가 강조되었고 모든 출처가 문서화되었습니다. 지민이는 없었습니다. 박지민 씨는 정기적으로 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전화 기록이 있습니다. 2012년 12월 25일 이후 그녀의 번호로 온 전화는 없습니다. 전화 기록, 수년간의 전화. 지민이의 번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018년 4월. 그녀는 치료를 위해 100만 원을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어떤 송금도 보여주지 않는 은행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 할머니가 자기 돈으로 지불했음을 보여주는 달력이 있습니다. 여기 영수증이 있습니다. 지민이가 주장한 모든 주장을 민준이는 증거로 무너뜨렸습니다. 최 변호사가 다시 흥분하여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이 증거는 심리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부적절합니다. 당신이 6주 전에 사기 문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가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분석하기 위해 검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6주 만에 그런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6주 만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이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특정 문서들을 분석한 것은 최근입니다. 김 판사는 당황하여 그를 마주했습니다. 7년 동안 당신의 삶을 문서화해 왔습니까? 네, 판사님. 할머니가 만든 모든 달력 항목, 그녀가 보관한 모든 영수증, 모든 치료 세션, 모든 학교 회의, 모든 은행 거래, 모든 것이 날짜와 시간으로 기록되었고 상호 참조되고 검증되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화면을 열어 판사에게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각 문서가 다른 문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증 코드가 아무것도 변경되지 않았음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박지민 씨가 매달 방문하고 돈을 보내고 정기적으로 전화했다고 말할 때 저는 그녀가 그렇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진짜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은 절대적인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지민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모든 색을 잃었습니다. 김 판사가 그녀에게 돌아섰습니다. 박지민 씨, 이 불일치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민이는 당황하여 최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메타데이터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날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제 말은 저는 방문했어요. 돈을 보냈어요. 정확히 언제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2016년 12월에 저는 기억합니다. 증거, 영수증, 사진, 어떤 것이라도 있습니까? 지민이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거기에 있었다는 것만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송금에 대한 상세한 재정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 말은 그것들이 보여주는 것처럼요. 그녀는 무너지고 있었고 스스로 모순되고 있었습니다. 20분 전에 자신감 넘치던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박지민 씨, 김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양육권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제 변호사가 말했어요. 최 변호사는 아파 보였습니다. 김 판사가 민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검증 시스템은 합법적입니까? 네, 판사님. 저는 지난달에 시큐리파이 코리아에 78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들은 구매 전에 그 효능을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판사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다시 증거, 시간표, 지민이가 11년 동안 부재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휴정 없이 심사숙고 없이 그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박지민, 당신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으며 당신의 문서는 사기입니다. 양육권과 완전한 후경권은 김영숙에게 부여됩니다. 또한 저는 위증 및 사기 조사를 위해 이 사건을 검찰에 회부합니다. 지민이는 숨 막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 심리를 종결합니다. 망치가 내려쳐졌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법원 밖. 오후 햇살 아래에서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구나. 제가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내내 보호하고 있었구나. 그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시스템 판매의 경쟁 금지 조항 때문에 더 이상 데이터 보안 작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및 품질 보증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어요. 그가 아침 식사 중에 말했습니다. 신경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패턴을 봅니다. 그의 첫 번째 고용은 철수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철수는 15년 전 제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3학년 때 그를 위해 학교 행정부와 싸웠습니다. 그들은 그가 정규직을 얻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민준이 회사의 수석 품질 테스터였습니다. 다음은 예진이, 그리고 지훈이, 제가 포기했던 아이들, 제 옛 학생들 몇 명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오후 민준이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공간, 6개의 책상, 모두 헤드폰을 끼고 조용하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저를 보고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김영숙 선생님. 선생님은 제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본다고 교장에게 말씀하셨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도 면접에서 똑같이 말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고 눈물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는 1년의 집행유예와 자폐 아동기관에서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선고 3개월 후, 제가 센터에 물품을 기부하고 있을 때 그녀가 비언어적 아동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 둘 다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센터 코디네이터는 제가 누군지 모르고 그 자원봉사자가 법원에서 명령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몇 년 전에 배웠어야 할 것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민이에게 말을 걸지 않고 잠시 지켜보다가 떠났습니다. 어떤 것들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몇 주 후 화요일 밤, 저는 항상 그랬듯이 민준이의 아파트에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파란색 컵은 조리대 위에 있었습니다. 금이 갔지만 여전히 그의 최애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주방 식탁에서 편안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민준이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들리자 놀라서 돌아섰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기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포기하신 것을 알아요. 저는 다시 앉아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기다렸습니다. 할머니의 친구 모임이 줄었어요. 가시던 곳을 그만두셨어요. 제가 갈 수 없다고 여행을 거절하는 것을 전화로 들은 적이 있어요. 민준아, 너는 내 손자잖니. 알아요.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드물게 오래 지속되는 눈맞춤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이것을 선택하셨어요. 제가 감사할 수 없을 때조차도요. 침묵. 그의 냉장고에서 나는 부드러운 웅얼거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중요했어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하신 모든 것이 중요했어요. 저는 식탁 위로 손을 뻗어 그의 손 옆에 놓았습니다. 만지지 않고 아주 가까이요.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었습니다. 너는 매일 매 순간에 가치가 있었단다. 제 목소리가 메인 채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우리는 그곳에 잠시 더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일어나서 설거지를 마쳤고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는 나가면서 그의 머리 위에 입 맞췄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에 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화요일요. 그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미 1000번도 넘게 운전했던 길을 따라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똑같은 경로, 똑같은 커브, 민준이가 좋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게 된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우리만의 방식. 빨간불에 멈췄을 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감사해요. 단 2단어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미소 지었습니다. 지민이는 지난주에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실수는 너무 커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교육학 대학원에서 잘 지내고 있으며 포괄적 교육을 전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몇 년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그 메시지를 보관했습니다. 민준이는 지난달에 16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미 12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모두 신경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폐 아동을 위해 교육 환경을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쟁 금지 조항은 그것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저는 지민이가 민준이를 버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그녀가 머물러 노력했다면 어땠을까? 그녀가 제가 본 것을 보았다면 부서진 아이가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처리하는 비범한 마음을 보았다면 어땠을까? 저는 그녀가 정확성, 절대적인 정직,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 속에서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법을 배웠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녀가 훔치려 했던 돈뿐만 아니라 낭비한 세월의 사랑에 대해 후회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 딸이 아들을 버린 것을 언제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고 어떤 선택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꿉니다. 저는 민준이와의 그 첫 몇 년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것들이 저에게 가장 큰 선물, 즉, 다른 눈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압니다. 다르게 인식하는 방식이 많고, 특이하다고 해서 덜 유효한 방식은 없다는 것을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민준이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의 책상 위에서 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정돈된 공간에서 유일한 개인 장식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파란색 플라스틱 컵, 그가 4살 때부터 사용했던 그 컵이 이제 펜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름이 결핍이 아니며 가장 비범한 사람들은 종종 세상이 표준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배웠고,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당신의 기대에 맞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모습 그대로 번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